안녕하세요 복덕이들, 언니네 복덕방 변혜인 팀장입니다. 빌딩학개론 오랜만에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빌딩학개론을 많이 차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원조입니다. 원조 빌딩학개론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물 투자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출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출은 굉장히 심오한 분야입니다. 그냥 단순히 은행이 대출해달라고 한다고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대출 금액도 적게는 5억에서부터 많게는 200억, 300억도 대출 금액이 되거든요. 매매가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출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언제 받아요? 대출을 잔금할 때요. 잔금할 때. 그러니까 계약금 보통 10% 내고 우리 소유권 이전할 때 대출을 받잖아요. 그 대출을 통해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매수자의 가장 큰 의무사항이죠. 잔금을 치르는 것. 잔금을 치르는 것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 이행되는 게 바로 이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해서 오늘 완전 정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빌딩학개론 대출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100억짜리 건물을 살 때 보통은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 정도. 그러면 얼마야? 10억. 10억이 들어갔을 거고 중도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명도 조건이라든지 계약 잔금 기간이 길어. 그러면 이제 중도금을 협의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빌딩 거래에서 중도금은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해봤자 이 중도금도 거의 뭐 10%에서 20% 사이예요.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중도금은 생략됐다라고 봤을 때 잔금은 그럼 몇 프로예요? 남은 있는 게 90%. 그러면 무려 잔금을 치를 게 90억이 되는 거예요. 90억이 있어. 그러면 90억을 다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으로 드리나요? 열에 10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빌딩을 살 때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였어요?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결국은 대출을 이용해서 대출 잔금을 치르게 되죠. 가장 중요한 잔금의 포인트 1, 여러분, 대출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출을 언제부터 체크해야 되냐, 그것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빌딩 계약은 통상적으로는 3개월 정도의 잔금 기간을 두고, 사실 긴 경우에는 6개월에서 9개월, 12개월까지도 잔금 기간이 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적어도 이 자서라는 게 필요하죠.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잔금 디데이 한 14일 전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2주 전까지는 내가 그 이전에 대출을 받을 은행들을 좀 검토를 하고,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이 있죠. 대출의 한도라든지 금리를 체크를 하시고 비교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2주 전에는 은행과 협상을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2주 안에 뭐 준비를 못하면 잔금을 못 치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 졸이고 이제 똥줄 타는 시기가 찾아오는 거죠. 잔금이 2주가 남았는데 대출 승인이 아직 안 됐어. 그러면 매수자는 사실 걱정스럽죠. 왜냐면 그냥 10억도 아니고 90억이라고 하는 거의 대금의 80%, 90%를 대출을 통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은행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면 잔금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의 귀책이 돼요? 매수인의 귀책이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계약의 어떤 귀책 사유로 매수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금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인의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잘 설정을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정말 제가 일주일 전까지 잠을 못 잃었습니다. 잔금이 일주일 남았는데 기존에 협의를 했던 은행에서 매수자한테 그냥 안 된다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잘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는 뭐예요? 변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변수였거든요. 잔금 디데이 7일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들이 체크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면은 이 매수자분들한테 은행들을 다 소개를 해드립니다. 특히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한도나 금리 쪽으로 잘 풀어주시는 은행들을 싹 선별을 해서 우리 매수인들한테 다 공유를 해드려요. 그러면 직접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 뭐 저를 통해서 상담을 같이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잔금을 앞두면 이제 잔금 정산서라는 걸 만들면서 대출 체크를 해요. 대표님 은행 정하셨어요? 은행 자사하셨어요? 라고 딱 물어봤는데 분명 한 2주 전까지는 문제 없다 그랬어요. 아, 땡땡은행이랑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했는데 잔금 디데이 7일에 팀장이 큰일 났습니다. 땡땡은행에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잔금이
7일 전에, 제가 뭐 한 달 전이면 이렇게 놀라지 않았을 텐데 7일 전이면 정말 이거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도 그냥 대출해주세요, 네 해줄게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단순히 몇 천만 원을 빌리더라도 우리 심사 승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십억짜리 대출을 하니까 은행에서 얼마나 깐깐하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부가 심사하고 은행에서 정결을 하고 결국은 그게 승인이 날 때까지 적어도 영업일 기준으로 5일에서 뭐 10일 정도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부동산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은행을 통해서 감정평가사가 나갑니다. 담보물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대출을 하는데 1년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상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매도인한테 잔금일을 미뤄달라 그랬어. 지금 매수자가 이러한 연유로 너무 죄송하지만 잔금일을 좀 다시 조정할 수 있냐라고 해서 최근에 다른 잔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이슈 때문에 잔금일을 한 3주 정도 미룬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제 오케이를 해줬고,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 잔금일에 맞춰서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야. 그래서 잔금일을 맞추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거죠. 제가 돌겠어요, 안 돌겠어요?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잔금일을 미뤄달라고 하니까 매도인께서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이제 연로하신 부부셨는데 이제 이분들도 좀 당혹스러우신 거죠.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왜 은행 때문에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약간 이해를 잘 못하셨고, 중개인 너네들이 사기꾼이 아니냐라고 하시며 엄청난 그 컴플레인을 하셨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런 거를 또 하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가면서 또 이제 매도인을 설득을 했죠. 근데 이제 매도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수소문을 합니다. 수소문, SOS. 이럴 때 이제 중개인의 그 역량이 발휘가 됩니다. 빨리 이 일주일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은행을 이제 미친 듯이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 알파카 내부에는 대출과 관련된 자문을 해주시는 고문님이 계세요. 지점장님 출신의. 그래서 그 지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은행을 통해서 정말 극적으로 잔금 이틀 전에 승인이 납니다. 여러분, 저 울었어요. 이거 승인 전화 받고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거의 저 울었거든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승인이 나서 약속한 일정의 잔금을 치를 수 있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를 수소문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타부동산에서 최근에 건물을 샀고 3월에 잔금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이슈처럼 갑자기 은행에서 승인이 안 나는 상황이 돼서 지금 잠이 안 오고 너무 힘든데 이 중개해 주신 쪽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본인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팀장님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만큼 정말 좀 도움을 달라라고, 상담을 원한다라고 해서 이만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중개인분들도 이거 영상 많이 보시겠지만 중개인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는 뭐 정해진 건 없겠죠. 그렇지만 계약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유권 이전을 안전하게 하는 데까지 이 중개인의 역할이 충분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하셨던 고객님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유종의 미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뭐 더 잘한다, 칭찬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했으면 좋겠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거가 결국은 중개인의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사실 저도 매수인이랑 매도인과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도 너무 가슴 졸여지고 매도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되게 공감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아무튼 들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잘 해결이 돼서 잘 됐는데, 뭐 물론 100개의 잔금을 하면 한두 개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든지 변수는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잔금에 대한 대출을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그 대출을 알아볼 때 혹시 꿀팁 같은 게 있나요? 대출을 알아볼 때 꿀팁은 우선은 은행이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게 그들한테 어쨌든 영업이잖아요. 대출을 많이 해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하러 가면 그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긴 하겠죠. 근데 은행도 알죠. 이 고객이 A, B, C, D를 다 비교하고
구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 은행과도 신뢰관계를 잘 쌓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담당자랑 소통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주시는 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좀 은행의 상황을 많이 파악을 했어요. 왜냐면 최근에 잔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신규 법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재무제표가 없는 신규 법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자본금을 좀 넉넉하게 넣는다거나, 그리고 대표자의 어떤 자산이나 신용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 신규 법인의 신용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첫 세팅부터 좀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본금을 뭐 1,000만 원 넣고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150억짜리 매매 계약을 하면 자본금 3억 이상은 또 넣으시거든요. 은행이랑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대표자 선정도 되게 중요해요. 대표자 선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대표자의 신용도가 이 신규 법인의 신용도를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대표자의 어떤 소득, 그리고 자산이라고 하면 추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다른 상가라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것들이 다른 추가 담보가 돼서 한도를 늘리거나 금리를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명이 소득이 없고 한 명은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누굴 대표자로 하는 게 좋아요?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해야지 은행이랑 협상하시기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들이랑 얘기를 할 때, 우리 자영업 하시거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소득 신고를 최대한으로 낮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불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내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당장은 건물 못 사지만 3년 뒤에 5년 뒤에 건물 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재무에 대한 관리, 내 신용도에 대한 관리, 소득에 대한 관리를 반드시 같이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매출이 나와 있는 법인이다 이라고 하면 반드시 재무제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흑자법인으로 만들어 두시거나 조금이라도. 그리고 특히 이제 은행에서 좋아하는 제조업이나 유통업 같은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도나 금리 면에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 매출 법인을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은행이랑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저 이거 대출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은행 입장에서도 이분이 대출을 얼마를 원하시는 거지? 사실 모르거든요. 저는 대출을 90%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한 10억 정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한도를 말을 해주면 그거에 맞게 은행들이 좀 이 구조를 짜주시거든요. 은행한테 한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시작하시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일 하면서 가장 큰 변수가 금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한 변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변수를 크게 레인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큰 흐름이라는 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또 인하를 했죠. 0.25bp를 더 인하를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2025년에 금리는 하향세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은 고정금리가 더 싸요, 여러분. 변동보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금리의 어떤 큰 방향성을 이해하시되 실질적으로 내가 금리 자체를 컨트롤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있었던 승인이 거절됐던 사례, 요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 전에 승인이 거절됐던 사례. 그 승인 거절 사유는 뭐였냐면 매출이 잘 나오는 법인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거를 계약시랑 잔금 사이에 그 매출이 나오는 그 사업장을 매각을 하신 거예요. 파신 거죠. 그러면 이 매입하려는 이 주체가 되는 이 법인 안에서 주요 매출이 나오던 그 사업이 없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법인의 주된 매출이 결국은 이 부동산 임대업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세 번째 하면 업종, 매출의 업종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사업이라는 거 매출이 나오게 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런 걸 좀 똑똑하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보통은 건물을 사시면 무슨 사업을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임대업을 하죠. 그러니까 임대업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은행의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요즘은 임대료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솔직히 은행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다고 되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업만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약간 가이드라인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대표자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그런 뭐 추가 담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이제 필요한 거고, 임대업이 아닌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우리 지점장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출이라는 게요, 여러분 잔금할 때만 받고 끝이 아니거든요. 보통 3년 계약해요, 대출을.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내가 갱신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내가 이 법인이 계속 임대업으로 적자 법인이야. 그러면 3년 후에 금리 어떻게 돼요? 금리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대출 거절될 수 있어요.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인 관리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고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관리하는 것도 건물주가 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됐다. 이게 지금 요즘에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출이 나오는 법인으로 심사가 됐다가 매출이 없다라고 하니까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다르게 보는 거죠. 똑같은 법인을. 그래서 결국은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자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어쨌든 있었고 그 흐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좀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풀린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잔금을 어떻게든 밀었어야 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은행이랑 협상도 계속 하셔야 되고 비교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재무제표나 나의 신용도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알파카 부동산 변혜인 팀장이랑 계약을 하면 좋은 조건으로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팀장님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거보다 뭐 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죠? 4월에 강의가 또 열리거든요. 오프라인 강의가 열리는데 그때는 약간 제가 중학생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어떤 대치동 1타 강사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투자자분들한테 하나하나 먹여드리는 그런 수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홍보 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 뭐 배웠어요? 대출이 얼마나 무서운지,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이 승인이 안 되면 얼마나 우리가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매수인의 가장 큰 의무는 잔금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잔금을 못 치르게 되면 그건 큰 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시고 나서 잔금까지 준비하실 때 대출을 굉장히 잘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반드시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요새 금리는 어때요? 제일 중요한 걸 또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자, 요즘에 금리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2025년 1월에서 2월의 느낌은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대, 신규 법인이 3%대 나오는 걸 한 번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담당 팀장님이 진짜 모든 걸 다 쏟아서 만드신 금리 같고 대부분 4% 초중반 나와요. 초중반. 근데 이것도 지금 은행이랑 얘기를 하니까 아주 조금씩 0.01, 0.002 막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뭐 3월, 4월, 5월 이 이후에는 조금 더 내려오긴 하겠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4%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매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량하다 그러면 3.5%도 봤어요. 3.5%도 받고, 근데 보통이다라고 하면 3.7에서 3.9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은행이랑 얘기를 할 때 은행이 좀 손해보고도 대출 금리를 좀 잘 주는 경우가 3.5%에서 3.6% 정도가 이제 역마진 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정도까지가 은행이 해줄 수 있는 최대치.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인하하고 있고 한 번 더 인하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해도 된다고 많은 분들이 중론이시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금리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말 기준에 현재 나가고 있는 금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대출의 금리, 그리고 대출 좀 잘 받을 수 있는 꿀팁들, 그리고 얼마나 대출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링크를 달아놓기 때문에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빌딩학 개론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혹시 아직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지금 바로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